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금사파에서 국내 범죄, 살인사건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한국 현대사에 있어 너무도 억울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폭탄 테러라는 단어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떠오르는 게 먼 중동 국가, 유럽의 충돌 국가들에서나 벌어지는 좀 한국과는 다소 먼 일이라고 느껴지죠. 하지만 한국도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테러에 있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동시에 북한에 의한 여러 테러들이 빈번히 발생했죠. 오늘 이야기할 사건도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이념 대립에 의해서 발생이 했는데 저는 오늘 영상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을 떠나서 한 테러 사건을 둘러싼 다소 억지스러웠던 수사 과정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40년 전인 1983년. 과거 대구 중구 삼덕동 2가에는요. 미국문화원이란 곳이 존재했습니다. 미국문화원? 이 개념이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해요. 쉽게 말해서 문화원이란 건 각국의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어학을 배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책도 빌리고 영화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시설이 아니라요. 일종의 도서관, 문화센터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 미국 문화원이 폭탄 테러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1983년 9월 22일 밤 9시. 당시 영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허병철 군은 하교를 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 수다를 나누면서 평범한 날이었어요. 잠시 후 허군이 버스에서 내렸고요. 홀로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길에 그 대구 미국문화원 정문을 지나게 돼요. 근데 문득 허군의 눈에 띈 물체가 있었죠. 정문 앞에 2개의 가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해요. 주인이 두고 갔나? 허군은 호기심에 가방에 다가갔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이걸 살짝 들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묵직하더라고요. 특히나 가방 2개 중에 더 큰 건 혼자 들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거워요. 허군이 즉각 이거 수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가방을 챙겨가지고 인근 파출소로 향합니다. 가서는 제가요, 이 수상한 가방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저기 한 개 더 있더라고요. 이 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김철호 순경이었습니다. 그러냐 하면서 다른 가방을 확인하기 위해 허병철 군과 함께 미국문화원으로 가요. 그들이 정문에 도착한 시각은 밤 9시 33분이었죠. 보니까 정말 이 학생 말대로 그 가방이 하나 더 놓여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그래서 이때 허병철 군은 아까 그 가방을 봤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김순경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방을 들게 되는데 순간 펑! 굉음과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건물 2층에 숙직하고 있던 경비원, 이 경비원의 증언에 따르면 한 9시 36분쯤이었대요. 갑자기 아래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죠.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경비원도 너무 놀래서 무슨 상황이야 어리둥절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보니까 폭발물 파편이 박혀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문에서 폭발한 건데 2층 숙직실까지 날아와서 팔에 박힌 겁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의 폭발 규모, 위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폭발 후에 문화원 건물 외벽이 와장창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건너편에 있던 경북대 부속병원 모든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심지어 당시 건물 앞을 지나가던 택시 2대의 유리창도 완전히 박살났고요.
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그 문화원에서 터진 폭발이요. 수류탄 35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유사한 규모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추정이 나왔냐면 큰 가방에 터진 거요. 크레모아 3개가 사용된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총 폭약의 양은 2.1kg입니다. 보통 수류탄 1개에 든 폭약이 60g 정도니까 35배의 위력인 거죠. 그런 엄청난 폭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당한 허병철 군과 김철호 순경, 결코 멀쩡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허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김철호 순경 또한 심각한 중상을 입고 맙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사건 당시 허병철 군이 경찰서에 가져왔던 작은 가방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건 직후에 서둘러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방 안에도 폭발물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으로 불발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터지진 않았죠. 추후 분석해보니까 시한폭탄으로 개조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폭탄을 들고 경찰서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터졌다면 경찰까지 큰 피해가 입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누가? 대체 왜 미국 문화원에 폭탄을 가져다 둔 걸까요? 우선 미국 문화원은요, 치외 법권 준 외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법의 적용을 면제받고 미국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 사고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감한 외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정부는 미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려해서 빠르게 합동수사본부를 조직합니다. 합동정보신문조를 줄여서 합신조라고 부르는데 이 조직에 국가안전기획부, 대구경찰, 육군, 또 안기부까지 다 참여해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죠. 합신조는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무려 7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폭넓은 수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합신조는 사실 이미 범인들을 내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먼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볼게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미 자유주의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의 일환으로 과격한 시위에 여러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이번 폭발 사건 이전에도 운동권 학생들이 2번에 걸쳐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방화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1980년에 광주, 1982년에 부산, 이 두 미국 문화원이 타깃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합신조가 이번 사건 또한 그 반미주의 운동권 학생들의 짓이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5명의 학생들이 용의자에 오르게 돼요. 그들은 당시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박종덕, 안상학, 우성수, 손호만 그리고 함종호 씨였습니다. 폭발 사건이 벌어지고 단 하루가 지나지 않은 23일 합신조가 이 5명의 학생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경북 도청 근처의 개인 주택으로 끌고 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2025년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체포와 수사가 자행됐죠. 먼저 합신조는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어요. 위법이죠. 체포 영장은 물론이고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생들 끌고 가서 구금하고 또 증거를 찾겠다면서 불법으로 집안을 수색해요. 그런데 사실 그 체포된 학생 중에 손호만 씨는요, 문화원이 폭발됐을 그 당시에 아예 대구에 있지 않았다고 해요. 사건 당일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23일 대구로 내려왔는데 잠복해 있던 요원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끌려간 거예요. 거기서 나머지 4명과 함께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무려 한 달이나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구타와 폭언, 협박이 이어졌어요. 니들이 범인인 거 다 안다. 이런 유도신문. 당시 합신조는 용의자 5명 빠르게 검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문을 하면 금방 얘네들이 자백할 거야 라고 좀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과 달리 이 5명의 학생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합신조가 이 고문의 강도가 약해서 이런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당시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한이라는 사람을 호출합니다. 이후 학생들을 원대동에 위치한 대공분실로 이송해 갔고요. 거기서 강도 높은 고문을 자행했죠. 이근한은 고문 기술자예요. 이게 무슨 직업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이상의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매질, 그건 기본이고요. 강목으로 2다리를 비틀고 물고문하고 전기고문도 서슴지 않았죠. 게다가 더 힘든 건 주변 가족과 친구를 소환해서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들한테도 해가 갈 거다 라고 위협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한 불법 행위예요. 결국 이런 위협에 5명의 학생들이 포기하고 말아요. 차라리 허위 자백이라도 하고 형을 그냥 받는 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합신조가 만들어둔 청사진이 있잖아요. 그들이 짜놓은 그 그림에 따라 끼워 맞추기식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종덕 씨는 주범으로 몰려요. 그리고 손오만 씨는 군대에서 포병 생활을 한 적이 있대요. 그걸 근거로 너는 폭발물을 제조한 인물이다 라고 지명됩니다. 다른 3 학생들도 모두 폭발에 관여한 범인으로 몰렸고요. 그렇게 억지로 누명을 씌운 수사가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그런데 같은 해 12월 14일 날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것도 북한 무장 간첩들에 의해서요. 1983년 12월 3일이에요.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던 북한 간첩 2명이 생포됐습니다. 이 간첩들은 조장 전충남과 조원 이상규였어요. 근데 이 2 사람이 어쨌든 잡혔는데 남양으로 전향 의사를 밝히거든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게 되죠.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간첩 전충남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사건이 있던 때가 9월 말이잖아요. 그때 북한 원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던 전충남이 당시 통신을 담당하고 있던 무전장 박창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창식이 이제 감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파 내용을 이제 자기한테 말을 해준 건데 그 내용이 뭐였냐?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 성공입니다. 에? 맞아요. 그 폭파 사건의 주동자가 앞서 5명의 학생들이 아니라 북한 간첩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진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막 내려온 전충남의 이야기를 100% 신뢰할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고 나서 정부도 야, 폭파 사건 이거 다시 재조사해 지령을 내렸어요. 하나하나 증거를 두고 추정해 보니까 이게 북한의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게 너무 많아요. 먼저 사건에서 사용된 폭탄, 그리고 또 그 작은 가방에 있던 시한폭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건전지가 다 북한제더라고요. 그 폭파에서 사용된 화약 성분이 이후에 그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에 사용된 화학과 동일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북한군용 폭약임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수사는 다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1984년 11월입니다. 대구 경찰청 수사본부가 결론을 내놔요. 여러분, 미국 문화원 폭발 사건은요, 북한 간첩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그 폭파 성공 후에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수사는 종결됐죠. 왜냐하면 진범들은 다 북한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 쓴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좀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 폭발물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이렇게 무고하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 같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간첩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고함이 밝혀지긴 했는데 이후에도 합신조가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파 사건으로는 죄를 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이 굴레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앞서 주범으로 몰렸던 박종덕 씨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들어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고요. 최후 진술에서 손오만 씨는 수사 당시 내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아느냐 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묵살합니다. 결국 이들은 옥살이를 피할 수 없었어요. 자, 한편 진범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 공작원 이철이에요. 북으로 돌아갔고 이 폭파를 성공시킨 대가로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이후에 잘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게 이 사건이요. 진범은 뭐 더 이상 알아도 잡지도 못해요. 피해자 박종덕 씨.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대공분실로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받은 순간들, 그리고 그 억울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버렸죠. 지난 2006년에 박종덕 씨가 불법 구금과 고문, 거짓 자백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하게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5명을 체포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부실한 수사죠? 또 최종 선고까지도 속전속결로 1년 만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재조사는 신청하고 2년이 지난 2008년에서야 시작이 됩니다. 또한 재심은 다시 12년이 지난 2018년에서야 열려요. 그 재심에서 5명의 학생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대 대학생이던 그 학생들은 이제 환갑이 넘는 나이가 됐는데 그제서야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중 우성호 씨는 그 결과조차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요. 최종적으로 박종덕 씨에게 국가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청춘 날리고 고문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그가 받은 금액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대구 미국문화원 사건에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존재한다고 합니다. 앞서 5명 학생 외에도 고 이경훈 씨, 고 이보경 씨 또한 그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그 당시에 누명 쓰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 외에 신창일 씨 또한 불법 수사, 고문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2020년 6월에 열린 재심을 통해서 고 이경훈 씨와 이보경 씨는 무죄 선고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후였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과거 반공이라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수사하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어쩌면 한국의 굉장히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71년 8월 23일 낮 2시 15분 서울 대방동 건물이 즐비한 대로에 난데없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잠시 후 수원, 영등포, 인천이라고 쓰인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데 경찰들이 세워둔 바리케이트에 부딪혀 정차하고 말았죠. 근데 곧이어 무장한 경찰들이 이 버스를 향해 총격을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대응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일반 승객을 태운 차가 아니었던 겁니다. 잠시 뒤 버스 내부에서 수류탄이 터졌고 주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는 무장한 군인 22명이 있었는데 이 중 18명이 즉사했고 4명만이 살아남습니다. 대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유례없는 총격전. 사건 직후인 오후 3시 간첩대책본부에서 공식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무장공비들이 서울에 침투했다가 저지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3시간 뒤인 오후 6시 발표가 정정됩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전한 내용은 공군의 관리 아래 있던 특수범들이 격리 수용된 데 불만을 품고 탈영한 거라는 설명. 그렇게 이 정부 발표 이후 사람들에게 그날은 단순 탈영범들의 총격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99년과 2003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동명의 소설과 영화가 개봉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책과 영화의 제목은 실미도. 이 사건의 씨앗으로 볼 수 있는 건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북관계에는 크고 작은 충돌과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1968년 1월 21일, 31명의 게릴라 북한 부대가 청와대를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31명의 북한군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대원이 있었는데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체포되었을 당시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외쳤죠.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이 말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겠죠. 분노한 박 대통령은 북에 보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북파공작 부대를 결성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시작된 이 특수부대의 본부는 인천의 작은 섬 실미도에 꾸려집니다. 창설 명령이 떨어지고 같은 해 3월부터 즉각 대원 선발이 시작되었어요. 군은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사형수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비밀에 붙여서 뒤탈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다음으로 그들이 찾은 건 가족과 연락이 끊긴 무연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인원을 물색했죠. 군은 전국의 합기도나 태권도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요. 신체 건강한 20대를 눈여겨봤고 그렇게 마지막엔 총 31명의 대원을 선발합니다. 31명. 이 인원은 북한이 난파했던 그 31명과 같은 규모였죠. 모집된 그리고 일부 납치된 대원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엔 운동선수, 수리공, 서커스 단원, 심지어 요리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수부대에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까지 선발된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훈련에 참가하면 다양한 보상을 해준다는 달콤한 약속 때문이었죠. 임무기간 중에 월 600달러 지급, 이틀에 한 번 담배 한 갑, 외출 자유, 보장됩니다. 참고로 당시의 미화 600달러라는 가치는 하나로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6만 원인데 그때의 공무원 한 달 월급이 10,000원 정도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액수죠. 또 6개월만 훈련을 받으면 미군 부대에 취직을 시켜준다라는 소리를 듣고 입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크고 작은 기대감을 품고 훈련원들이 모였고 1968년 4월 이 창설 날짜를 따서 684 부대, 일명 실미도 부대가 탄생합니다. 이후 인천 실미도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말 그대로 지옥훈련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병영훈련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실미도 훈련장에 가보면 이 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군에서 파견한 기관병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관병들이 실탄이 장전된 기관총을 들고 대원들을 위협했다는 부분인데요.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죠. 너 빨리빨리 해라! 라면서 실제 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한 부대원은 옆구리에 관통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외줄타기를 강요했고 또 한 대원은 그로 인해 머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인간 이하의 대접과 온갖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요.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보면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훈련은 오후 5시까지 이어졌죠. 저녁 6시 10분부터는 정신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구타가 이어졌는데요. 이들은 정말 24시간 내내 무장한 기관병들의 강력한 통제와 매서운 감시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고된 훈련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지원했을 때 준다던 600달러는커녕 매달 고작 3,200원 정도의 봉급을 받습니다. 이마저도 3개월이 지나서는 받질 못했죠.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미도 부대의 상황이 매우 열악했는데 놀랍게도 대원들의 능력은 그야말로 일취월장이었습니다. 특수부대라는 이름에 맞는 그 훈련 때문이었을까요? 대원들은요, 산악 6km 정도 구간을 26분 만에 완주할 수 있었고요. 이건 그 북한 김신조 부대의 속도보다 1분 빠른 기록이라면서 군이 기뻐했죠. 대원들이 사격을 하면 명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훈련 1년차가 되니까 군 부대의 그 경계를 뚫고 서울 오류동에서 경북 의성까지 210km를 들키지 않고 침투하는 모의 훈련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지옥 훈련도 이겨낸 대원들, 이때쯤 되니 자신감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이제 북한에 침투해서 김일성을 암살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표가 이 부대의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자유를 얻어서 포상을 받고 실미도를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부풉니다. 그렇게 1969년 10월 대원들은 드디어 북한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폭약으로 무장을 한 채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사를 꾸리고 평양으로 침투를 하라라는 군의 명령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대하던 명령이 떨어지는데 돌연 실미도로 복귀하라는 작전 취소 명령입니다. 너무도 예상치 못한 소식에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묘한 불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우선 작전이 취소된 이유는 당시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을 지키고 있던 미군의 철수를 논하고 있었고요.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혹여나 만약 공작원을 보냈다가 북한이 당장 보복이라도 해올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오직 김일성 타도만을 목표로 삼은 이 실미도 부대는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죠. 이후 정부의 방치 아래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처음 약속된 훈련 기간 6개월은 이미 지난 지 오래고요.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 사이 부대의 생활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보급품들은 형편없어졌고요. 사실 방치된 부대에 좋은 걸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식사는 개밥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마저도 잘 나오지 않아서 대원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대 내에 있는 개밥을 훔쳐먹거나 또 산에서 나오는 뱀을 잡아먹는 대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섬 밖을 나가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통제됐고요. 그야말로 섬에 갇혀서 대접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딱히 임무도 없는 답답한 상황. 그러자 내부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간병들은 이 대원들의 군기를 좀 상기시키고자 했지만 대원들은 이미 사기가 떨어졌고 그렇게 이 두 그룹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70년 8월 실미도 부대 연병장에 한 대원이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윤태산.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기간병을 폭행한 죄로 묶여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군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후 이 윤태산에게 내려진 형벌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기간병들이 다른 대원들에게 몽둥이로 윤태산을 직접 때리라고 지시한 겁니다. 대원들이 머뭇거리죠. 총을 들이밀면서 위협했고 결국 대원들은 번갈아 가면서 몽둥이로 자신의 동료를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윤태산 씨는 그들 손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이후 시신은 불에 태워진 후 바다에 던져집니다. 몇 년간 같은 밥을 먹고 함께 땀 흘리면서 동고동락한 대원을 이렇게 직접 때려 죽이는 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이런 부조리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복종을 거부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진 건 이 폐쇄된 실미도 섬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죽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2년 반 동안 실미도에 모여있던 대원들 31명 중 7명이 크고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요. 그렇게 위태롭던 어느 날, 대원들이 몰래 구해온 소주를 나눠 마시다 들키게 됩니다. 단체로 얼차례를 받게 됐죠. 어쩌면 평소에도 군에서 있을 법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미도 대원들의 인내심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고 결국 이들은 이 지옥 실미도를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이 실미도를 나가서 향하고자 한 곳은 평양이 아니라 청와대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죠. 8월 23일 새벽 6시 2명의 대원이 실탄 60발을 탈취해서 동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은 기관병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죠. 30분간의 교전 끝에 기관병 18명과 2명의 대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실미도 부대를 점령하고 살아남은 22명의 대원은 무기를 챙겨서 섬을 탈출합니다. 오후 1시 그들은 인천 송도를 지나가던 버스 한 대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는 무장한 군인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요구대로 서울을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머지않아 밖에서 총알이 날라옵니다. 탈영 소식을 알게 된 육군이 바로 뒤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버스에 있던 실미도 대원 3명이 추가로 사망했고요. 버스 기사 또한 오른팔에 관통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다시 서울로 향하던 이들은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탑니다. 당시 버스에는 7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었죠. 오후 2시 15분 버스가 서울 대방동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노량진 경찰서 기동타격대가 미리 대기 중이었어요. 버스를 발견한 경찰은 즉각 사격을 시작합니다. 대원들도 버스 안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의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대원들은 온몸에 피와 땀으로 젖은 채 이 작전이 실패했음을 직감합니다. 실미도 부대원들의 탈출 작전은 약 6시간 만에 피로 물든 채 끝이 납니다. 이날 대원 24명 중 4명만이 살아남았고요. 민간인 6명, 군경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4명의 대원은 군법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총살되었고요. 버스에서 사망한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암매장 당했죠. 이 사건은 앞서 말한 것 같이 정부의 통제하에 빠르게 묻혔습니다. 탈영, 총격 사건,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김일성 암살부대의 존재가 자칫하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사건은 실미도 난동 사건으로 규정이 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대중들에게 별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걸까요? 이 대원들이 겪은 실상을 파헤친 소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실미도. 당시 영화 실미도가 이례적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요, 사실 이때 스토리 설정 탓에 실미도 대원들이 사형수 출신이다 라는 대중의 인식이 강해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추후 조사와 또 유가족들에 의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었고 대원들은 평범한 청년들로 국가가 만든 무고한 희생자라고 평가됩니다. 영화 개봉 2년 만인 2005년 버스에서 사망한 대원들의 유해가 발굴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묻혀있는 살아남은 4명의 사형수의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는 실미도 부대원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고 뒤늦게나마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국가를 믿고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 버림받았다는 억울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 한때 역사 속에서 지우고 싶어 했겠지만 실미도 부대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만들고 나서 국가가 버린 31명의 대원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목숨을 잃은 군인과 경찰들. 그들은 서로에게 총대를 겨눴지만 실질적인 적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이 비극을 낳았는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한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